네.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23회 기출이고요. 판매권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 1번에서는 판매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갑의 권리부재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부재 방법이 나오면 일단 그 목차를 의 먼저 쓰고 법적성질 쓰고 요건에 충족하는지 쓰고 그 다음에 권리부재 수단이 뭔지 이제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판매권의 권리부재 수단은 이제 판매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권리부재 수단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다툼,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한 다툼, 그 다음에 이거를 사업체가 미통지했을 때, 그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권리부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다룰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 문제에서 다룰 것인지가 조금 고민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점의 정리를, 저는 항상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논점의 정리를 적는 편인데요. 이게 논점의 정리를 좀 짧게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판매권의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권리부재 방법, 소송, 적법하냐, 인용 가능성, 이렇게 소송과 관련된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을 좀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적 성질에 따라서 소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판매권은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요건, 그리고 행사 요건,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91조 1항, 91조 2항 기본적으로 적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통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판매권 행사의 공익사업 변환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5번에서는 이제 이 판매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사안을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권리구제를 묻는 부분에서 이 요건을 다루는 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건을 먼저 다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갑의 그 권리구제 방법을 물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권리구제 방법은 이제 이 판매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 행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 행사 절차의 효력으로 이 행사하게 되면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매가 성립하고 이거는 사실 판매권 행사 효과는 딱히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인데 약간 다른 수험생의 답안과 조금 차별화를 두는 부분으로 물권적 효력설과 채권적 효력설이 있는데 판례는 채권적 효력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권리구제 수단이 되려면 10년 이내에 의사표시하고 10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이 판매권 행사를 이제 해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적 효력설 부분을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성립 여부가 이제 아까 법적 성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법적 성질하고 이 사안의 해결 부분에서 이게 좀 연결이 되면 좀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법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사건으로 볼 경우에는 민법상 민사소송으로. 근데 판례는 판매권을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게 항상 분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량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까지 썼다가 이 부분 분량이 너무 오버가 돼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리구제 수단을 문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판매권 행사 전체의 절차를 다루고 성립 여부가 이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다뤄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판매대금 증액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가
환매권 규정 자체에 사후시행자가 환매대금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환매대금 증액을 이유로 A도 시장이 뭐 선이행이나 동시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럼 환매 금액의 증액을 이유로 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매 금액의 증감 청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법적 규정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환매 금액 증감 청구라는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항상 이 의 부분에 취지를 항상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결론을 내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환매 금액 증감 청구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이익이 토지보전법은 개발 이익 배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환매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매 금액 증감 청구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48조에는 현저히 변동의 판단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뭐 사후시행자가 뭐 이거 조금만 변경돼서도 이거 변경됐으니까 나 환매 금액 더 받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저히 변동한 판단의 기준은 이 사후시행자의 약간 무분별한 환매대금 증액 청구를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금액 증감 청구는 개발 이익을 배제를 위해서, 현저히 변동은 사후시행자의 무분별한 증액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가 있다고 좀 구분해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 환매 그럼 금액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법에 규정이 있는데 협의 불성립 시에는 법원에 이제 그러니까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 불성립 시에는 법원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판례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공부할 때 조금 그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강 박사님이 카페에 답변 남겨주신 걸 보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구법 체계에서는 이제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 판례는 이걸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매 금액에 대한 다툼 역시 민사소송에 의해서 다투면 되고요. 이제 환매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인사 표시로 성립을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A 시장이 환매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동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 입장을 통해서 이제 사안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2006-4927 판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 그 암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키워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 위주로 쓰는 편인데 이 환매권자 자체가 환매 절차 자체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성립하는 거고 토지 등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도 그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례가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문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 입장에 따라서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었고요. 그래서 사후수행자는 환매대금 증액과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단은 해줘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나면 사후수행자는 어떻게 이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지? 물론 뭐 민법상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전본을 받아서 뭐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할 수가 있나? 그게 정확히 잘 모르겠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적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적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제 증액대금을 소유권 이전 시 공탁을 하게 하거나 뭐 특별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거를 사업시행자의 또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개발이익 배제라는 환매대금 증액 규정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약간의 보완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덧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1번하고 2번 물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그 환매 절차가 환매권자가 이제 그 금액을 지불
하고 판매 예산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판매 금액을 지불하여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 아닌가요? 전 아. 그렇게 이해해요. 증액된 전제 부분은 조건인데 조건인데 그 증액된 부분에 그거는 소송을 아니에요. 제기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탁한 거.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마지막 문장을 굳이 썼어야 되나 싶은 게 그렇죠. 결국은 왜냐면 증액 대금은 판결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썼다는 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소송 판결 받으면은 어떻게 집행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방법이 다 있어요. 사실 관계 집행 방법들이. 굳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민법에 방법이 다 있는데 굳이 뭐 써야 되나? 네, 그래서 저도 네. 고민을 하긴 했는데 쓰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너무 그러면은 이거의 개발이익 배제라는 이거는 근데 민사소송은 공익이 없지만 이거는 약간 공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배제라는 취지상 이 규정을 마련을 한 건데 저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아니죠.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거고 환매권은 공익성이 없어져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왜 공익을 찾아요? 왜냐하면 환매대금 증액 규정 자체는 공익을 위한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네, 저는 왜냐면은 그렇게 판단하지 판매대금 증액 규정을 안 넣으면은 그 개발이익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상액만 주고 사업시행자가 다 좋은 땅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보상금만 주고 토지 소유자가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건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이익이 다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개발이익 배제라는 이 사회적 공익적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저 규정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래저래 일단 이제 그러니까 저게 과연 공익성을 논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실효성 확보의 문제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냐면은 시간 낭비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 써가지고 양 늘리기밖에 안 돼서 이거는 물론 이제 만약에 나중에 논문 쓰시겠다면 아주 좋은 내용이실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굳이 이미 민법상 강제집행 제도들이 뻔히 있고 그다음에 시험 배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 쓰신다고 빠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쓴다고 저는 안 줄 거예요. 근데 이거 쓰면은 그 100분 딸리는 시간에 뒤에서 한 문장 더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에서. 그래서 강 박사님께서 60점 이상 받으려면 항상 뭔가 이렇게 해결책, 보완책, 뭐 입법적인 보완, 취지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나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맞나 싶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차라리 좀 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사실 환매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배제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환매권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 보호,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재산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뺀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 공익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뺏을 수 있게 해준 건데 공익성이 없어지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사업시행자 보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 쓰는 게 낫지 않으실까. 근데 다른 부분은 너무 잘 쓰셔가지고 네. 이렇게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1번 무당점수가 좀 나고 나머지는 이제 뭐 2번도 거의 뭐 19점, 20점 이렇게 받았고 하니까 60% 이상 받은 2, 3, 4번은 20% 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60% 이상 받은 나반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못 썼어요. 그냥 쓰시면은 제가 보기엔 70점 이상이에요, 최소한. 근데 못 쓸 거예요. 아니 토시안 안 쓰고 쓴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써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네. 사실 이거 제가 A급 쟁점 위주로 지금 네.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암기하고 안 보고 다 쓴 거예요. 아. 이거는 다. 네. 근데 문제는 한 일주일 지나면 못 써요, 다시. 그것도 그런데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맞게 맞아요. 내가 이거를 토시안 안 틀리고 시간 내에 손으로 쓸 수 있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내용들이 많이 날아가겠죠. 네. 일단 2번 문제는
강 박사님이 연기 스터디 8주차에 내주신 문제고, 제가 이 문제를 왜 넣냐면, 이게 찌끗감 강의에도 1번 문제로 나와 있고, 강 박사님이 이번 내년 이제 우리 시험에서 1번으로 나올 거라고 밀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간접 손실하고 환멸대금 손실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넣어봤습니다. 뭐 나오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판례 암기 줄줄 하시면 되고 판례 내용 토대로 답안 작성하면 되고요. 뭐 간접 손실 보상 일반론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익 사업 시행 결과로 뭐 이나 불가피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차가 이제 관련 규정 검토해주고 그다음에 관련 판례 태도가 이렇다. 그래서 그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 자체에서 64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답안에서도 64조 규정은 이런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규정 검토를 해줬고 그 다음에 2018도 이의칙 이 부분은 워낙에 판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축약을 좀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요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영업손실 보상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79조 2항에서 이제 사후 완료일이 아니라 사후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한 거. 이 규정 자체가 사후 시행 완료 후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도 사실 법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잘 두지 않는데, 이런 추상적인 일반 조항을 규정한 것이 영업손실의 이런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이런 판례 태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영업손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부상 원칙, 헌법에서 정한 정당부상 원칙과 시행규칙 64조에서 정당부상 원칙에 비추어서 이 64조 2항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공익사업 시행 중 발생한 손실뿐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로 발생한 손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실 이 검토사항은 판례 내용인데 판례 내용을 한 번에 쓰기가 너무 길어서 검토에 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이 소별 부분에서 이러한 한 번 더 결론을 내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손실보상과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 이걸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제 제적기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논점을 정리해서 이제 손실보상이 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고 이 판례 입장 통해서 검토한다. 그래서 그냥 판례 내용 쓴 거예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이제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에 손해전보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중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 내용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당연히 도과했더라도 손해배상은 아까 앞서 말한 요건과 효과가 달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다시 한번 소결해서 요거 별개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의 문제로 인해 동시에가 불가능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이 제적기간 도과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거라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문 3 같은 경우도 재결 전치주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판례하고 소결만 썼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태도는 이거 유명한 재결 절차 거치고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걸 안 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결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권리구제 받아라. 그리고 아무 절차 없이 곧바로 이제 손실보상 청구하게 되면은
수용자가 토지 순수보상 청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청구에 사업시행자가 일일이 대응하려면 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라고 한 번 더 소결해서 제 생각을 조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설문 4에서는 이것도 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판례 내용대로 어떤 손실보상 항목이 해당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내용을 제기를 하면 그냥 85조 2항에 따른 보상을 대한 상호소송 제기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결론 부분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재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다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의 불복이 있으면 또 보상금 제가 청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분쟁의 1회적 해결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가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2018도 둘둘 판결유지 순서도 그대로네요. 1, 2, 3, 4 해가지고.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문제를. 네, 그냥 판례만 안기하면 풀 수 있는. 물론 뭐 판결유지 1번부터 순서대로 2, 3. 시험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내줄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네. 그 나올 수 있어. 나오는 적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 공익사업 시행 결과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박사님 문제 출제 스타일이 약간 5점짜리로 해가지고 판례 하나 쓰고 결론 하나 쓰고 이렇게 내시는 게 은근 많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시험도 그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문제는 기출 40회 3번 문제, 아까 우리 시영 씨가 풀었던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 지역 사업 시행에 포함되었는데 그 어업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어업인들이 어업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사업 시행 지구 밖에 있는 그 위탁 판매장에서 그 수산물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제가 속초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속초에 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거는, 얘는 이제 사업시행자 밖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업시행자 밖이라도 79조 2항에 따라서 이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1번 사업시행자 밖에서 운영되던 시설이 보상 대상이 아닌가 해서 먼저 간접 손실을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간접 손실의 취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사업시행자 밖에서만 운영되었다고 해서 다 간접 손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간접 손실 보상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밖에서 발생해야 되고 그 손실이 발생이 예측 가능하고 손실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한 희생의 발생, 보상 규정의 존재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간접 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주장이 타당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간접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간접 손실에 해당을 하는지, 그래서 사업시행자 밖에서 발생한 손실인지, 그래서 비위탁 판매장이 이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손실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위탁 판매장이 조합원들이 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건 당연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 밖에서 발생한 손실에는 해당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해주려면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을 검토를 해줬어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은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적 범위 특정성에 따른 형식설, 침해의 성질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설이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보고 있냐, 즉 종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길이 없어진 경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을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8,214 유명한 판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토할 때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기계적으로 사무보안적으로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이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인적 범위 특정성 이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해줬네요. 그래서 폐업하기에 이 사람이 이제 영업을 못하고 폐업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길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특별한 해상에 해당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특별한 희생도 갖췄고 간접손실보상과 사후시행지 받기라는 요건도 갖췄는데 그럼 보상 규정이 존재를 해야 이제 그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보상 규정이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여기서 헌법 23조 3항에 대한 논의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내용 분량상 그 부분은 뺐고 이게 이제 어업순실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규정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부정설, 유추적용설, 대적 효력성들 견해가 대립한다라고 간단히만 언급을 해줬고요. 그래서 판례 입장은 이 문제 자체에 나온 이 판례 자체가 그 판례의 문장이에요. 제가 지금 판례 번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성할 수 있을 경우라면, 그걸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줄 수 있다고 판례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검토도 마찬가지로 헌법 23조 3항의 범주에 간접 손실 보상, 아까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검토 부분에 살짝 언급을 해줬고요. 이러이러한 간접 손실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헌법 23조 3항이나 토지보상법과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안의 해결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결론을 내린 이유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4조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배우지 영업을 계속 이게 폐업을 한 거잖아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지 3분의 2 이상이 상실이 되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는 배우지가 상실된 게 아니라 이제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소비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공급처가 없어진 거라서 이걸 판단하기도 좀 애매하다. 그렇다고 이게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넣기도 좀 애매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 규정을 적용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러면은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아까 말한 유추 적용서를 적용을 해서 이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6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또 간접 손실 보상의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니 저는 문제 풀면서도 궁금했던 건데 왜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 규정이 없다고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간접 손실보상 79조 2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4조 자체가 그 간접 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B 영업장이랑 그다음에 A 노동조합이 어업 활동을 못하게 된 거랑 다른 사안도 아니고 같은 조합에서 그거를 하는 건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이거 당연히 79조 이야기 있고 64조 있는데 64조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러지? 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약간 이거에 정확하게 문헌에 딱 맞지는 않는구나. 그 밖에 들어가지 근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되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건 폐업을 한 거잖아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니까 폐업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그때 법이 없었어요. 그쵸. 네, 그냥 그거예요. 없었어요. 지금은 다 있죠.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만. 이 판례는 다 봤는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몰랐어요. 시청자시고 지금. 네. 마지막 문제잖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 10점짜리 간단한 문제고요. 이게 10점짜리 이것만 나온 건 아니고 앞에 1번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하천 부지에 임시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을 했고 그 창고 건물을 허가 만료 시에 철거해라 이런 부관을 부착한 사안이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창고 건물을 철거한 거는 이거는 부담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번 문제에서 이 하청 창고 건물 철거 하천 조건의 성질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10점짜리 2번 문제에서는 그 부분을 따로 다루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손실보상의 일반 의 근거 이런 게 손실보상이다. 그래서 손실보상 요건은 뭐다. 라고 써주고 이 손실보상의 요건 중에서 이 사안에서 얘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뭔지 이 요건에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가 가장 쟁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특별한 희생만 좀 따로 뽑아서 좀 다루어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손실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답안에서 제가 조금 평소에 쓰던 거랑 좀 다른 스타일로 썼던 거는 이게 왜 그럼 특별한 희생이 아니냐 그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안 해결 부분에서 이제 이게 허가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거를 사용할 권리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이게 하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임시상고를 설치한 게 보호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임시창고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상회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학설 부분은 좀 보호가치설, 수인한도 사회적 비용설을 약간 여기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4번 문제가 원래 다 그렇죠. 네. 근데 4번은 특별히 전 질문할 건데 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네, 이게 끝내겠는데. 종료 누르시면 돼요. 중단. 아니 일시정지 말고 아예 중단으로. 네, 그거 누르시라고요. 바를 누르시라고요. 바를. 네.